지금 내가 공포스럽다라고 해서 팔면 안 될 것을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사람의 멘탈이 털리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사야 될 게 뻔히 보이고 기회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남들이 막 옆에서 말려. 야,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투자야.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나서 자기 주변에 누가 한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실되는 기회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고요. 왜 여기가 이쪽보다 가격이 한 1억 이상은 저렴할까요? 그럼 이게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미나 할 때는 이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주택자 중과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1주택자의 모든 세금 혜택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도 SNS에다가 이런 거 올렸어요. 세금이나 규제, 금융 이거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 제로로 할 수 있다고. 이러니까 정말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분들 이제 큰맘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저는 이런 시기가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포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을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사야 될 것들을 못 사고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이런 게 1년 뒤, 2년 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보고서 땅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내 자산이 정주행을 하면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공포감 때문에 거꾸로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역주행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가 풀어드리려고 오늘 내용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요. 여기 계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싹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가 우리 다주택자들만 타겟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주택자까지 타겟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장특공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1세대 1주택자. 정말 10년 동안 내가 거주하고 보유를 했으면 그에 따라 80%의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오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액면가로 그냥 물리겠다라는 거지. 세금 폭탄이 얼마가 터질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부동산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제 귀에 대부분 안 판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로 당연히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뭘 또 내놨냐 하면 이것 또한 엄청 충격적입니다. 양도세를 저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매물 잠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또 뭘 건들까요? 그러니까 세트로 나오는 게 종부세 가지고 쪼여야 되겠다. 종부세를 크게 압박을 해버리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또 10명이 모여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을 폐지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종부세를 매길 때는 이제 이 매매 시세로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이면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이니까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또 매기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을 해줘요. 60%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억짜리 곱하기 60% 하면 12억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뭘 없애겠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할인율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20억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죠. 이거는 단순하게 한 2배 정도 늘겠다 이게 아니야. 이 세율의 구간이 달라져. 그럼 구간이 달라지면
한마디로 몇백만 원 내던 사람이 몇천만 원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폭탄을 때리겠다. 야, 이 최근에 발의된 두 가지의 충격적인 법안 발의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번에 발의된 과격한 급진적인 내용하고는 이 결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대통령 세금은 핵폭탄이다. 이거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인 거지. 이거 갖다 막 휘두를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막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껴 쓰겠다라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홍익표 이분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7월 보유세 인상론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개인 의견이다 라고 일축을 시켜버리죠. 보유세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세금은 대통령의 말과 똑같아.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한마디로 지금 보세요. 현재 청와대 정부는 이 세금 카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의된 것들 보세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폐지한다 그러고 장독권대 폐지한다 그러고 이런 과격한 거 갖다 쓰겠습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다 보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보유세는 전 국민과 해당된 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누굴 잡고 싶은 거예요? 전 국민을 잡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을 잡고 싶은 겁니까? 그것도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이 종부세나 보유세 관련된 것들은 이 상급지 안에서도 10% 정도 되는 이쪽을 확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현재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서 집값이 쉽게 잡힐 것 같았으면 굳이 고민도 안 하고 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기존 매물 있죠. 이거 출회시키려고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 안 해줄 테니까 매물 내놔라. 양도세 중과 5월 9일 뒤로 밀어줄 테니까 내놔라. 1세대 1주택자들도 비거주주택도 매물 내놔라. 지금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존 매물 내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건 뭡니까? 장특공제 폐지하게 되면 매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매물 삭제라고, 삭제. 자, 정확하게 둘이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발의된 것들이 써먹을 수가 없다. 이 현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가 된다. 이렇게 봐도 모르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법률 이제 발의가 된 것들 제안을 하고 이 제안한 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현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반영이 되는지 봤더니 매년마다 한 7,000건의 발의가 나옵니다. 법안 발의가. 근데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은 한 700건 정도가 매년 나왔고요. 이 700건 정도가 발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여기서 10% 정도, 약 70건 정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90%는 자동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70건은 암만 제가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해도 현재 여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법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가지고서도 치열하게 경쟁이 붙을 텐데 좀 전에 이 발의된 거는 보면 다른 당에서 발의한 거 갖다가 이거를 현재 여당에서 허락을 해서 이걸 갖다가 통과시킨다고? 현재 흐름하고도 맞지도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0%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저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투자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 같은 복잡한 상황, 여러분들도 지금 부동산 보면 복잡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공포스러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회가 상실된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올해 1년, 2년 지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정부 때요. 그때는 취득세 중과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여러분들 8%, 12% 중과 있죠? 그때 생긴 거예요. 자, 양도세 중과 71.5%, 82.5%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보유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까지 된다고 완전 장난 아니었지. 세금 폭탄 나왔죠. 그때 이거 경험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위기가 있었어. 공포심이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값은 어떻게 됐나요? 폭등을 하고 신고가 최고가를 만들어 냈지요. 이 당시에 이거 터지고 나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터지고 나서 시장은 극심한 매물 잠김, 매물 삭제, 그러나서 한두 건 거래가 되는데 얘가 신고가 최고가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코로나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죠. 경기 살리려고. 이 돈의 힘으로 집값은 폭등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공포스럽다라고 해서 팔면 안 될 것을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사람의 멘탈이 털리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사야 될 게 뻔히 보이고 기회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남들이 막 옆에서 말려. 야,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투자야.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나서 자기 주변에 누가 한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립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실되는 기회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고, 공급 확대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기존 매물 출회를 하고 있으면서 신규 공급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서울의 도심 같은 곳에는 이게 공공의 땅이 없다 보니까 민간하고 같이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공급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규 공급 확대를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기존 매물들 요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진행될 과정이에요. 이거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5월 9일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계속 이거를 해 나갈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수로 공급을 해결할 거예요. 신규 공급은 늦게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규 공급 여기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 재개발 쪽에 많은 좀 힘을 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은 여러분들 혹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세금 조금이라도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정부가 지금 이거 잘 안 건드리려고 해. 서울시도 이거 잘 안 건드리려고 해. 잘못 건드려 놨다가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하면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사업성까지 확대시켜주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이 기간 자체도 단축을 시켜서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이거 써서 지금 세금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택 가지고서 여러분들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얘 말고는 없습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잘 활용해서 세금 중과 안 내고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빌라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비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 청약할 때 1순위 되는 거 아세요? 원래는 2순위인데 지금 1순위 되고 있다고. 1순위. 그래서 청약통장 안 버리고 이거 갖다 활용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아파트 가지고서 아는 분들은 세금 혜택 봐가면서 이런 재개발 될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서 지금 이걸 기회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쟤 또 빌라 팔라고 영업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음 장 제가 보여드릴 걸 보면 이건 솔직히 저는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죠. 자, 요거 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요 기사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흑성 노량진 평당 8,500만 원 시대. 한마디로 여기에 분양 가격이 26억에서 28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3평 아파트가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은 노량진 뉴타운 6구역의 조감도인데, 자, 볼게요. 26억, 28억이란 돈은 몇 년 전에 강남에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 33평 분양가였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들을 했냐 하면, 야, 이거 되려면 로또 맞으려면 점수 높아야 돼. 플러스 현금도 많아야 돼. 25, 6억짜리 분양받으면서. 근데 지금 그 옆에 강남도 아니고 반포도 아닌 흑석동 노량진에서 26억, 28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점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플러스 현금까지 있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못 사잖아. 이제 이거 분양 어떻게 받아? 분양 받아도 가점 높아야지, 현금 있어야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우리는 쓰자고. 어디에서? 이 옆에서.
노량진이 지금 30억 넘는 아파트가 나오면 바로 붙어있는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서도 몇 년 뒤에 아파트가 나오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돈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 점수도 필요 없어. 그냥 요 주변에 빌라 하나 사 놓는 것만으로도 빌라가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전세 3억이니까 이거 끼고 투자하면 2억이면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 해 놓으면 얘는 몇 년 뒤에 이런 노량진 뉴타운과 같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가점 같은 거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만한 자리에 여의도 가깝고 강남 가까운 자리에 어디에 그런 아파트를 우리가 싸게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잘 들으세요. 일단 10,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개발을 했을 때 500세대 정도로 짓는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 땅에다 같은 땅에다가 1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00세대는 용적률이 250% 쓸 수 있는 자리에 모아타운이나 신통이 그 대상지가 되는 거고요. 자, 1000세대 정도 할 수 있는 자리는 용적률을 500% 이상을 쓸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나 도심복합 사업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부나 서울시는 공급이 급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떤 곳의 재개발을 더 밀어줄까요? 더 지정을 하려고 할까요? 같은 땅에다가 가성비 높은 땅을 가지고 높은 개발 사업을 밀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1000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같은 땅에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역세권인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이 자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 사업에 배당되는 이 지역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데가 여기 위가 여의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흑석 뉴타운입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흑석역 주변, 노들역 주변, 노량진역 주변, 대방역 주변, 신길역 주변. 자, 볼게요. 신길역 붙어있는 이 자리 재개발 다 지정이 돼 있네요. 자, 노량진역 뉴타운이네요. 노들역 될 자리에 다 지정돼 있네요. 흑석역 이미 아파트들 들어왔네요. 자, 이 라인에서 그러면 아직 역세권인데 지정이 안 된 자리는 그 자리가 유망한 자리겠죠. 자, 그리고 다음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요. 옥수동, 금호동. 옥수동, 금호동은 전부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호동 쪽으로 또 아파트들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 그 다음 위쪽으로 왕심 뉴타운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파트들이 만들어졌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신당동이라고 있네요. 신당 8구역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철거가 들어가서 앞으로 3년 뒤면 이제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역 주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당역, 청구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동대 입구역, 약수역. 자, 이런 자리를 봤더니 여기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역 주변에는 지금 물반 고기반인데? 왜? 재개발이 지금 요 오른쪽 라인까지는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될 수 있는 라인은 요 왼쪽밖에 할 자리가 없어. 이 흐름은 지금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요 역 주변에 있는 자리들, 이런 곳들 들어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는 용적률이 어떻다고요? 참고로 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요 역세권 자리들은 용적률이 614%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어마무시한 곳들입니다. 여기 이제 도심의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빈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세권 재개발 됐을 때 높은 용적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자리는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 지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요거 성수동이에요.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남 뉴타운만큼 비싼 데가 여기에요. 자, 저희가 몇 년 전에 여기 이 옆에다 투자를 시켜드렸죠. 자양 4동이라는 자리에. 지금은 여기 있는 빌라 값들이 5억대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1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길 이제 사람들이 못하다 보니까 같은 한강변이다라고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양 2동 쪽으로 넘어갔죠. 자양 2동의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2동은 이제 못 사겠고 이 주변에 붙어있는 1동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뭐 한강 쪽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에 일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 여기도 가격이 두 자릿수로 바뀌었어. 빌라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 이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은 못 가. 왜? 여기는 아파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야, 여기가 빌라가 있더라. 지하철역하고 상관없어. 여기가 지하철역하고 상관없이 빌라가 있더라. 빌라촌이 있더라.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빌라가 꽤 많이 올랐네요. 가격이 6억대 매물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억 4천, 6억 5천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 흐름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이 흐름이. 그런데 야, 이 흐름이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수동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진 게 좋아요? 그리고 강남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좋아요? 아니면 다이렉트 연결 안 된 게 좋아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수동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하철역이 있고 여긴 지하철역이 없고. 허허. 근데 왜 여기가 이쪽보다 가격이 한 1억 이상은 저렴할까요? 그럼 이게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는 지금 이 세 지역,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역들 저희가 찾아놨고, 이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할 때는 이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세미나장에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얘기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